안녕하세요. 구마담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었습니다. 2008년 8월 15일 울산 동구의 한 주택단지. 원룸에 홀로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성폭행 당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새벽 4시쯤 인기척에 잠있게 눈을 떴는데 왜소한 체격의 한 남성이 복면을 하고 손에 흉기를 들고 눈앞에 서 있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온 집안에 휘발유 뿌려놨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는 이 범인 자기 할 짓 다 하고 카메라를 꺼내서는 여성의 신체 중요한 곳, 그곳을 촬영까지 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엽기적인 성폭행 사건이었죠. 참고로 이곳은 우리나라 현대 계열의 큰 회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번화한 곳입니다. 이곳 주택단지 역시 번화한 곳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범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잤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 추정한 경찰, 해당 지역의 CCTV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어떤 CCTV에도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인근 주택가에 설치된 수십 대의 CCTV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범인의 털끝 하나 포착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을까? 범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인의 목소리가 40대, 50대 정도 같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전과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사이 범행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집니다. 2009년 8월 29일 성폭행 사건이 신고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범행 후 사진을 찍어갑니다. 피해자의 은밀한 곳 사진을 찍어가니 여성들이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번에도 울산 동구의 한 원룸이었고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었고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고 잤다는 것. 그 틈을 타서 범인이 침입한 것이 비슷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비슷하죠. 거의 같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집 창문에는 방범 창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이를 모두 부수고 자르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이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직이 일부 발견되었다는 것. 경찰은 곧바로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게 됩니다. DNA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이제 금방이라도 바로 범인이 잡힐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심지어 확보된 용의자의 DNA를 바탕으로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동구 일대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CCTV로 감시하고 있는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쇄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여자 184명을 성폭행한 대전 발발이 이종구. 이 범인이 검거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도 이 비슷한 범행을 하는 발발이가 등장을 하자 울산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당연하죠. 베란다를 열고 잘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문을 닫고 자면서 에어컨을 켜게 되죠.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시민들은 하게 됩니다. 막상 내 주변에 그런 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무서워 보이게 됩니다. 옆집 사람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년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에도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던 울산 발발이. 이 사건은 발생 4년 만인
2012년 11월 4일 울산 동구 화정동의 어느 여학생 집에 침입해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드디어 CCTV 화면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 범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어디론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가더니 그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 용의자가 거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 42살의 안모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이때 검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순순히 응합니다. 그런데 안 씨만 유독히 성질을 내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안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몰래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 사건에서 확보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붙잡힌 울산 발발이 42살 안모 씨.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수년간 연쇄 성폭행으로 울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안 씨가 별다른 전과 기록이 없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내와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멀쩡한 아저씨가 동네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니. 네. 이어진 안 씨의 자택 압수수색 결과도 충격적이었죠. 안 씨 집에서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앨범 속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것.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게 되고 모두 13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정도면 비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0대나 20대 여성이었고 안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쓰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서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는 것이죠. 이때 협박도 하게 되죠. 너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신고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안 씨의 이웃 주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평소 집 주변을 걸어다니다가 혼자 살고 있는 이웃 여성들을 파악하고 이후 CCTV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창문이 열려있는 곳이 보이면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 CCTV에서 이 범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범행 후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주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것입니다. 안 씨의 범행 초기에는 2012년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수건이었는데 이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 어린 여학생들에게는 안 씨가 다시 찾아가서 성폭행을 여러 번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피해자 집. 이런 집들은 다시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히죠. 구속된 안 씨,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일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 침입을 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중요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이에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울산 발발이 안모 씨에 대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피해자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현 정부가 대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분위기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행범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외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성폭행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은 했으나 그 사진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며 즉각 항소했고 피고인 안 씨도 양형이 너무 높다라며 항소했습니다. 2심으로 넘어간 재판, 2심에서 피고인 안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되게 됩니다. 법원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면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고인의 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게 되죠. 시민들은 10대를 포함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철저한 계획 아래 성폭력 범죄를 반복했던 이 가해자가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점에 더 놀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범인은 자신의 왜소한 체격을 이용했죠.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열린 문이나 창문 등으로 쉽게, 몸이 작으니까 쉽게 침입을 했고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CCTV 등을 잘 파악했습니다. 또한 협박과 신체 중요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신고를 막았습니다. 복면을 이용해서 본인의 얼굴은 철저하게 가리면서 장기간의 범행을 지속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수법이 아주 대담했고 그래서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사형 구형, 높은 형량이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동안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울산 발바리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고 난 뒤 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스 배관 덮개와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등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혼자 거주 중인 여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성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순찰에 강화하는 등 행정 조치도 뒤따르게 되었죠.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에게 또한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울산 발바리 사건, 안모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